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극장 뭐 봄. 117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팟빵부터 가볼게요. 방구석 겜덕후 님께서 이번 에피소드 라이브로는 시청을 못했지만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녹방이랑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번 라이브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피스 시즌2 전부 시청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미, 비비, 로빈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빈 누님 누님 분량 늘리는 게 시급합니다. 키읔키읔. 4월 이야기 러브레터보다 1.7배는 더 좋았는데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원피스 시즌2 에피소드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제 자격지심 때문인가요? 녹방이 라이브 때보다 퀄리티가 조금은 더 아직까지는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 참 뭐 좋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만큼 라이브 퀄리티가 나아지고 있다. 뭐 듣기 괜찮다. 이런 거겠죠. 감사합니다. 남이, 비비, 로빈이 다 했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화끈한 의상들 입어주시고 특히 나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시즌2에서 원작처럼 상의 비키니 차림으로 잠깐 등장을 하기도 했어가지고 그렇죠. 뭐 다 하셨죠, 이분들이. 나미의 비키니 의상 관련해서는 제작진이 일부러 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넣어준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게 팬 서비스와 비키니를 엮어서 말하니까 좀 더럽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원작 보시면요. 그 여성 캐릭터들 체형의 기본값이 아주 뭐 마음씨 넓은 가슴에 잘록한 허리, 아이고 왜 저렇게 넓으실까 한 골반, 흔히들 말하는 콜라병 몸매입니다. 거기에 또 의상도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비키니만 주구장창 입고 나와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한 뭐 15금 개그 장면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촌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 벌어진 것이 왜 예전에 우리나라 KBS에 원피스가 처음으로 방영이 됐을 때 주구장창 상의 비키니 차림으로 나오는 나미를 KBS 측에서 덧칠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미 작화가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변질이 됐었어요. 뭐야 왜 자꾸 원피스를 입고 있어? 원피스라 그런가? 깔깔깔 약간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꼴초인 샹디 캐릭터는 졸지에 추파춥스 매니아가 됐습니다. 폐암을 걸리지 않는 대신에 당뇨병을 얻게 된 거죠. 뭐 일종의 그 당시에 검열 같은 거였는데 여튼 그만큼 원작에서는 비키니 장면이 기본 옵션이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이 제 기억이 맞으면 시즌 1까지 하나도 안 나왔다 보니까 뭐 원피스 팬들이 또 좀 궁시렁 됐겠죠. 뭐 그럴만도 합니다. 원작에서는 하도 그러는데 왜 드라마에선 그런 거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원피스 제작진이 예전에 또 사고를 쳤던 적이 있죠. 투모로우 스튜디오가 카우보이 비밥 실사화를 했을 때 야스 어필 요소가 넘쳐났던 페이 발렌타인 캐릭터를 야스 어필 제로 캐릭터로 만들어 버려서 욕을 뭐 사발로 드셨었지 않습니까? 공개된 드라마의 완성도마저 여러모로 처참했다 보니 투모로우 스튜디오 원작 팬들한테 대여도 제대로 되었던 적이 있었죠. 카우보이 비밥 이후로 이제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야, 무조건 팬들 좋아하는 거 다 맞춰줘라. 그 앞으로 뭐 원작 있는 작품에 개똥처럼 집어넣는 짓거리는 야, 그거 또 하잖아. 우리 망해. 그냥 완전 파산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이 제대로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미의 비키니 장면을 원작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 차원으로 구현해낸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나미 등 여성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뭐 샹디, 루피, 조로, 뭐 남성 캐릭터들도
선명한 복근 과시하는 상의 탈의 장면 하나씩 나와줬잖아요. 예, 팬 서비스도 골고루 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원작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주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이 콜라병 몸매가 뭐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팬 서비스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아시죠? 행여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대신해서 그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방구석 겜덕후님은 로빈에게 빠지셨다는데, 저는 비비 캐릭터가 참, 저 같아도 알라바스타 왕국 구하러 출동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시즌 3에서는 그래 뭐 까짓 거 뭐 가뜩이나 분량도 애매한 루피 뭐 확 빼버리고 그냥 나미, 비비, 로빈 세 캐릭터 비중 잔뜩 늘려서 가면 안 되나 싶은데 뭐 그렇게 가주시기를 제작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에 시네타운 3구 채널께서 이렇게 와주셨네요. 라이브 화이팅 500개 날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화이팅이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라이브 바이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구석 겜덕후님에서 4월 이야기 에피소드에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마츠 다카코 누나가 기적이야.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누나가 기적, 미라클. 이야 하트라 남겨주셨습니다. 대본을 작성하다가 제가 4월 이야기 쓸 때 알게 됐었는데 마츠다 카코 누님이 30 되셨던 2007년에 일본의 한 뮤지션하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녀 낳고 오손도손 잘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남편분이 만우님보다 16살이나 많으시다고 이런 도둑놈의 새끼 아닙니다. 남편분이야말로 기적 남편이야말로 기적이야. 기적의 주인공이 아닌가. 거기다 이 양반은 재혼이래요. 재혼으로 마츠다 카코 누님이랑 완전 아닙니다. 노란 딱지 받으면 안 되죠. 제가 참고로 약간의 라이브 스포를 해드리자면 화끈한 이미지 몇 장을 넣었었어요. 넣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라이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전부 노란 딱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화끈한 이미지를 다수 건전한 이미지로 교체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노란 딱지 절대 안 받기로 각오를 해서 욕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욕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유튜브로 넘어가서 원피스 에피소드의 아제23T님께서 마리오 영화 해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슈퍼마리오 갤럭시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전편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로 엄청난 흥행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4월 29일 개봉한다죠? 그때 뭐 다루도록 잠깐만. 4월 29일이면은 제가 라이브를 이어 나갈지 말지 결정하게 될 운명의 4월 말이네요. 마리오 개봉일이 4월 29일 수요일이니까 그 주 일요일인 5월 3일에나 다루게 된다면은 다룬다는 것인데 이 마리오 에피소드를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협조가 매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없으면 뭐 마리오가 됐건 뭐가 됐건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뭐 제가 알 바예요. 뭐 요봄남봄 자체가 사라지는데 저 말씀드렸습니다. 분발하셔야 돼요. 아직 그 라이브 수치가 좀 애매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좀 더 해주셔야 돼.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좀 잘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팟빵 구독자 300명 안 됐더라. 팟빵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 양반들. 아유 정말 짜증나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좀 흥분했습니다. 제가 잘해야죠.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림무드님께서 보다가 잠들고 5번째 정주행 중입니다. 기윽기윽 항상 화이팅. 요봄남봄 들어야만 잠에 드는 체질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협조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 그 청취자로서의 자세입니까? 이 뭐 돈 들어요? 그냥 재생 목록 딱 틀어놓고 주무시면 된다. 시청 시간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유튜브로 들어주시면 금상첨화겠고 편안한 밤 되시라고 제가 목소리도 이렇게 쫙
깔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청취자 친화적인 방송입니까? 다른 분들께서도 리모드님과 같은 올바른 자세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센티멘탈 원님께서 두 번째라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톤에 변화를 줘서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도 보였고요. 중반부 들어 한 가지 톤으로 고정되긴 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이제 템포만 조금 빠르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겠어요. 히읗. 원피스 시즌 1화 보다가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접었습니다. 유유. 그리고 할 거 없으면 과거 명작들 하나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은 정성어린 피드백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 거 없으면 과거 명작들 다뤄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이 신작 위주로는 꾸려나가 볼 건데 정 할 게 없으면 너무 할 게 없으면은 과거 명작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명작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 마음이죠. 저 롤린스 마음입니다. 이 맛에 혼자 합니다. 깔깔깔. MC 짜코 님께서 영화 콘클라베 에피소드에 너무나 치열한 정치의 세계라 남겨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조직에나 참 정치가 있어요. 그죠? 참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질인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년의 시간 에피소드에도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소년의 시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무서운 드라마입니다.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무서움과 무기력함 을 동시에 안겨다주는 무시무시한 작품이죠. 소년의 시간. 유럽 등지에서는 10대 청소년들 SNS 금지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있다죠. 아예 이렇게 금지를 시켜버리는 게 맞나 싶긴 합니다만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의 시간을 보고 나면 그래 금지하는 게 너무 극단적인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나? 아니 저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에서도 듣자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맞아 몇몇 교육감 후보들이 청소년 SNS 셧다운제 입법 관련 얘기들을 종종 꺼내시던데 어차피 투표는 부모들이 하는 거니까 부모 입맛에만 맞추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셧다운제 당사자인 10대 친구들의 의견도 두루두루 듣고 판단하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방구석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왜 얼마 전에 그 교복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가 걸려가지고 정부한테 조인트 제대로 까였잖아요. 담합도 모자라가지고 폭리까지 취하고 있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니까 정부가 교복가 실태조사에 들어갔었고요.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부에서 교복 가격과 학원 교습비의 개선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생활복, 체육복 중심으로의 그 교복 문화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교복하면은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단정한 그 정장 이미지. 그 정장형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거죠. 이 정장형 교복은 가격 부담이 크고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당사자인 학생들이 이 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에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장형 교복 불편한 거 맞고 하지만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평생 동안 교복 입을 날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의 추억을 어른들 맘대로 앗아가려고 하냐. 개별 품목의 단가를 낮출 생각을 해야지 확확 없애버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10대 SNS 금지 법안 관해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픈 마음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은 여러분 저 소년의 시간을 2025년 올해의 작품으로 꼽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알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당사자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나. 이 교복 관련된 대책 논의도 그렇고 해가지고 주제 넘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방구석에서 시부려 봤습니다. 한 귀로 듣고 언제나 그랬듯 한 귀로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로 넘어가서 트롤스님께서 형님 제가 개인 사정으로 4월에 요봄남봄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유라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어떤 사정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정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롤린스 팬이에요. I love you 롤린스 님께서 하이제킹 에피소드에 만약에 JK라면 나오는 에피소드 또 있나요? 저도 JK 좋아해서 호호호라 남겨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에피소드 수가 100개가 넘다 보니까 어떤 작품에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즉흥적으로 했던 적도 있어서 대본에 안 남은 케이스도 많을 거예요. 예.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제대로 된 응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비교적 최신 에피소드인 프로젝트 헤일 메리 편에 하나 넣어놨으니까 그거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관 에피소드에도 그 만약에 JK였다면 코너 있으니까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나저나 이 하이제킹 에피소드 속에 만약에 JK였다면 코너 속 코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좋아해 주신다는 건 뭐죠? 공감대가 그만큼 쌓여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공감대가 쌓일 만큼 JK라는 브랜드 자체가 곧 하나의 장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박찬욱, 김지우는 언저리도 못 가본 천만 영화를 2편씩이나 배출한 사나이. 쌍천만 감독, 최동훈, 봉준호, 김용화 마저 고꾸라지는 시대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사나이. 국내 최다 관객수 동원작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마저 투자받기 어렵다. 하소연하는 오늘날 대구에서 국제시장2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고 국제시장2 촬영 후에는 태권도를 소재로 한 본격 허리우드 진출작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감독 인생에서 불황이라는 두 글자는 댕댕이에게나 줘버린 사나이. 한국의 스필버그, 한국의 카메론, 한국의 논란, 내가 곧 장르다. 디렉터 JK가 설립한 불황 따윈 모르는 제작사 JK 필름 관련한 소식과 함께 이번 에피소드 오프닝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랑해요, 재균이요. 진짜로. 예. 오늘 다룰 끝장수사, 버디 형사물이죠. 버디 형사물계의 레전드 흥행작. 이라고 한다면은 고 안성기 배우와 박중훈 배우 간의 케미가 돋보였던 투캅스가 곧장 떠오르죠. 그 다음에도 버디 형사물은 간간히 있어 왔는데 투캅스 시리즈만큼이나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은 뭐 한동안 없었죠. 그러다가 나온 것이 아놀드 슈바제네거 형 주연 레드히트를 그대로 빨아다가 레드히트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이상하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JK 필름이 제작한 현빈, 유해진 배우 주연 공조죠. 2017년 개봉을 해서 최종 관객 수 780명 기록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힘입어 제작된 속편 공조2 인터내셔널 아닙니다. 날이에요. 공식 표기법은 널인데 그 북한에서 사회주의 민중가요 인터내셔널 가를 인터나쇼날가 라 부른데나 뭐래나 해가지고 뭐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인터내셔널이라고 했다는 것 같은데 뭐 여튼 참고하시고 날입니다. 날 공조2 인터내셔널 이 2022년 개봉을 해서 최종 관객 수 698명, 그냥 700만이라 칩시다. 700만 명을 찍습니다. 두 편 합쳐서 1480만 명을 찍었으니까 이거 왕사남 한 편한테는 안 되네. 그건 그렇다 치고 1500만 명 가까이 찍었으니까 투캅스 시리즈를 잇는 버디 형사물계의 레전드 흥행작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죠. 투캅스 시리즈 2편에서 끝이 났나요? 아니죠. 3편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담이지만 제가 투캅스 3는 안 봤는데 그 영화 포스터의 캐치프레이즈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 롤린스가 꼽는 최고의 영화 포스터 캐치프레이즈는 영화 일본 침몰의 마침내 그날이 왔다 라 말씀을 드렸었죠. 투캅스 3도 꽤나 강렬했어서 지금도 바로바로 떠오르곤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새시대, 새정부, 새경찰입니다. 영화 개봉 1년 전인 1997년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었죠. 또 21세기 새천년이 다가올 시기였기도 했고요. 여기에 주연마저 안성기, 박중훈 두 배우가 싹 다 빠진 의리 김보성 플러스 신인 권민중 콤비였어서 이 모든 걸 담아낸 캐치프레이즈 새시대, 새정부,
새경찰이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센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 뭐 영화는 센스가 아주 없다고 들었는데 뭐 여튼 충무로의 레전드 버디 형사물 흥행 시리즈 투캅스가 3편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1, 2편 흥행 대박난 공조도 3편 가야겠죠. 공조 시리즈의 3편이 제작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JK 필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나리오 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기존 출연 배우들 현빈, 유해진, 유나 배우 등의 스케줄을 맞추는데 한창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3편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듯해요. 아직 가지이긴 합니다만 3편 제목이 공조 더 파이널이랍니다. 두 편 합친 관객 수가 대략 1,500만 명이니까 3편이 500만 명만 찍어주면 3편 합쳐서 2천만 명이라는 대업을 달성할 수 있겠네요. 이 시리즈 전통대로 아마 추석 시즌에 개봉을 하겠죠. 빠르면 내년 추석쯤 개봉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500만 명은 뭐 무난하게 찍지 않을까 싶어요. 공조 1보다도 완성도가 처참했던 공조 2마저 700만 명에 다다랐는데 뭐 500만 명쯤이야. 충무로에서 영화로 밥 벌어먹는 데는 진짜로 JK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공조 3 500만, 예. 시리즈 합산 2천만. 저 롤린스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오프닝 소식으로는 동네북이 된 어벤져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난 에피소드에서 주만지 4편이 올해 12월 11일로 잡아뒀던 개봉 예정일을 어벤져스 둠스데이와 듄 파트 3가 동시 개봉하는 12월 18일 이후인 12월 25일로 미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뭐 듣자 하니까 뭐 듄 파트 3가 북미 시장 아이맥스관을 전부 선점해 버린 바람에 둠스데이가 개봉 일자를 12월 11일로 옮긴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듄스데이의 북미 시장 개봉 일자는 12월 18일입니다. 사실 그 로다주 형이 복귀하는 어벤져스 시리즈는 둠스데이 말고 한 편 더 있죠. 둠스데이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작품이라면 엔드게임에 해당하는 영화가 둠스데이 개봉 1년 후에 관객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가 2027년 12월 17일 개봉할 계획인데요. 이 최근에 발표된 소식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27년 12월 17일을 개봉일로 못 박아뒀어요. 뭐 이 정도 규모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 본격적인 제작 돌입하기도 전에 개봉일부터 못 박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듄과 둠스데이의 12월 18일도 다 그런 차원이었고요. 근데 야, 우리가 듄 너보다 흥행 잘 돼. 그리고 그 옆에 그래 너 임마 너 이 새끼 너 뭐 언제적 마블이냐? 마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를 주만지 4가 시전을 하면서 개봉일을 듄스데이 직후로 미룬 거잖아요. 주만지 시리즈만큼의 흥행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배짱을 지닌 작품이 나타났다는 소식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크릿 워즈가 개봉하는 바로 그날, 그 전주도 아니고 그 다음 주도 아닌 바로 그날 2027년 12월 17일을 개봉일로 잡은 문제작이 뭐냐? 마음씨가 참 넓은 두 배우가 열연을 펼쳤던 영화죠. 시드니 스위니, 아만드 사이프리드 배우 주연작 영화 하우스메이드의 속편 원제 The Housemaid's Secret House 죄송합니다. 원제 The Housemaid's Secret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하우스메이드의 비밀 이 1편의 북미 개봉일로부터 딱 2년 뒤인 2027년 12월 17일 북미 극장과 저녁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제가 에피소드로도 다뤘던 영화 하우스메이드 동명의 미국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이 되어서 추정 제작비 4천만 불의 10배 가까이 되는 3억 9,400만 그냥 4억 불이라고 합시다. 예. 4억 불 그래 뭐 10배에 달하는 수익을 전 세계에서 벌여들였었죠. 동명 소설이 4권까지 나왔대요. 근데 이제 4권은 시리즈의 에필로그에 해당이 돼서 분량이 그리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상 3부작격인 작품인 거죠. 동명소설은 3편까지 있겠다. 1편은 대박이 났겠다. 시드니 스위니 배우 안 그래도 아주 뭐 핫한 배우였는데 하우스메이드로 흥행력
연출까지 갖췄겠다. 2편을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1편의 연출을 맡았던 폴 페이그 감독이 2편의 연출도 맡게 되었고요. 1편에서는 아만다 사이프리드 배우가 시드니 스위니 배우와 합을 맞췄었는데 2편에서는 토비 맥과이어 배우 버전 스파이더맨 시리즈 속 삐다바까의 영원한 사랑이었던 또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전통 아닌 전통이라 볼 수 있는 영화 속 커플이 실제 커플로 발전을 했다의 초석을 토비 맥과이어 배우와 함께 다져주셨던 커스틴 던스트 배우가 시 배우의 파트너 역할로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영화 365일 시리즈의 아주 마초남이죠. 미켈레 모로네 배우도 1편에 이어 연달아 출연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오프닝 제목은 동네북이 된 어벤져스라고 했지만 타이밍이 공교롭게 겹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박난 작품의 속편이 보통 전편 개봉 2, 3년 뒤에 개봉하는 편인데다가 하우스메이드 같은 경우는 원작 소설이 있는지라 각본의 집필 과정에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편 개봉 2년 후인 2027년 12월 17일을 개봉 일자로 삼은 것처럼 보여요. 썩어도 준치라는데 어벤져스인데 하우스메이드 제작진이 정말로 어벤져스를 좀 낮잡아보고 시크릿 워즈랑 같은 날에 개봉일을 잡았으려나? 그래도 이상하진 않긴 한데 오프닝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즘 극장 뭐봄? 난 성우형 빼고 다 나가. 돼지기 싫으면 경호야 고맙다. 끝장수사 봄 지금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끝장수사는 한양대 연극영화과 구사학번 박철환 감독의 장편 상업 영화 데뷔작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에 남을 박제된 문제작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연출부 막내로 커리어를 시작한 뒤 입봉작이 극장에 걸리기까지 이 거진 3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리셨는데요. 이후 꾸준히 시나리오 작업을 해오시다가 2016년 영진위에서 주최한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그 시나리오가 오늘 다룰 영화 끝장수사의 각본이었다고 하고요. 당시 제목은 끝장수사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출장수사였습니다. 당시 제목 그대로 2019년에 촬영에 돌입을 했었는데 2020년 이제 개봉을 하려고 시기를 막 조율 중이었지만 코로나가 터지게 됐었죠. 그로 인해 개봉일이 점차 뒤로 밀리던 차에 2020년 11월 그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주연을 맡은 그것도 1번 주연을 맡은 배성우 배우가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 한잔 걸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거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이거 발음이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전까지 배성우 배우 잘 나갔었죠. 네, 영화 내부자들, 더킹, 안시성, 꾼, 변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속에서 감초, 조연 역할 톡톡히 해내면서 믿고 보는 배우로 떠오른 뒤 SBS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으로 생애 첫 지상파 드라마 주연을 맡기도 했었는데 생애 첫 지상파 드라마 주연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술 한잔 꺾었던 걸까요? 대리비 고작 몇만 원 아끼겠답시고 잡았던 운전대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혹독해야죠.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게 됐고요. 배성우 배우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로 회사의 대표이자 자타공인 탑스타인 정우성 배우가 배성우 배우의 대체 배우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대표인 이정재 배우마저 JTBC 드라마 보좌관에서 맡았던 국회의원 장태준 캐릭터로 이 나라라 개천룡에 특별 출연하기까지 하죠. 보좌관의 연출을 맡았던 감독님이 개천룡의 연출도 맡게 돼서 그 인연으로 특별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는 하는데 겸사겸사였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체 출연 결정도 하고 뭐 특별 출연도 하고 뭐 그런 거였겠죠. 배성우 배우의 음주운전 파문은 출장 수사 개봉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전에 찍어 놓았던 1947 보스톤이나 말할 수 없는 비밀 등도 그렇고 사건 이후 촬영한 드라마 더 에이트 쇼나 조명가게 등의 작품들에서는 배성우 배우 뭐 조연이거나 설사 주연이었어도 공동 주연을 맡았었기 때문에 함께 출연한 배우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 오브 댐이었어서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배성우 배우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해서 작품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가 묻히게 놔둘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개봉 혹은 공개를 단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좀 그렇죠. 뭐 한 명의 실수로 그 수십 수백 명의 노고가 이렇게 빛을 발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출장 수사는 배성우 배우가 1번 주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 개봉일 잡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마침내 작년에 출장수사 2026년 극장 개봉을 확정하게 되었고 제목도 출장수사에서 끝장수사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개봉이 원래 계획보다 한참이나 밀리게 된 영화들을 두고 소위 창고 영화라고들 하죠. 듣자하니 뭐 2000년대 들어 가장 오랫동안 개봉이 밀린 창고 영화로 끝장수사가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촬영 시기와 개봉 일자 간에 7년이라는 격차가 있다 보니까 화면 곳곳에서 시대착오적인 뭐 소품들 혹은 뭐 또 설정들 이 눈에 띄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관객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본 사람 입장으로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소품, 뭐 설정 없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거 거의 없어요. 굳이 찾자면은 뭐 스마트폰 정도 뿐이에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뭐 좋았던 점에서, 아쉬웠던 점이 아닙니다. 좋았던 점에서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출연 배우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자차보다는 BMW, 버스, 메트로, 워킹을 많이 이용 중이라는 배성우 배우. 영화 찍고 군대를 갔더니 사건이 터졌네? 그래도 제대하면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도 제대 후 4년이나 지나서야 영화 개봉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정가람 배우. 역시나 개봉이 밀려서 영화 촬영 후에 찍은 드라마 모범택시 속의 검사 이미지가 본의 아니게 이번 작품에서도 자꾸 어른거릴 수밖에 없게 된 이송 배우. 끝장수사의 극장 개봉 확정에 아마도 감히 추정컨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은 윤경호 배우 이외에 조한철, 우현, 김중기, 박수영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배성우 배우가 맡은 베테랑 경찰 서재혁 형사가 그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경찰로서 수사 능력이 출중한 서재혁 형사는 그간 언더커버도 하고 뭐 정관계 카르텔 수사도 하고 할 거 다 했어 해봤는데 늘 마지막 한 방이 부족하거나 혹은 뭐 삑사리가 나버려가지고 징계에 좌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게 충북 보은경찰서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방도시라 그런가 매일매일 뭐 이제 맡게 되는 사건들의 사이즈가 소박합니다. 아주 뭐 아담해요. 그러던 와중에 그 지역 양아치하고 뭐 어떻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뇌물수수 누명을 쓰게 됐어요. 징계에 좌천에 누명까지 쓰면은 이거 경찰 인생 완전 쫑나는 거죠. 이걸 어쩐다 하던 중에 그러던 중에 이제 정가람 배우가 맡은 신입경찰 김중호 형사가 보은경찰서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김 형사는 지역 유지의 아들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찐 부자예요. 자기 부를 과시하는 사진들을 인스타에 올려서 화제를 끌게 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악플러랑 키보드 배틀을 한판 뜨게 됐던 거예요. 너같이 돈만 믿고 깝치는 새끼들 머가리 텅텅 빈 거 내가 다 안다. 경찰들은 뭐하냐? 이런 놈 안 잡아가고. 야, 그럼 내가 너 3개월 안에 경찰 시험 합격해서 내가 너 때려잡으러 간다.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렇게 중호가 시험을 쳤고 합격을 했는데 합격도 보통 합격이 아닌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재벌
인플루언서가 경찰 시험 1등으로 통과를 해서 경찰이 되었다. 와 같은 화제성에 이제 관심을 받기 좋아하는 친구이다 보니 발령받는 곳마다 팬들로 북적입니다. 윗분들에게는 골칫덩이죠. 그런 친구가 보훈경찰서로 오게 된 거예요. 우현 배우가 맡은 보훈경찰서장은 야, 내가 말년에 부잣집 도련님 비위 맞춰줘야 되냐? 며 투덜대는 것을 포착한 서형사. 서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책임지고 사표 쓰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번 그 감찰 그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저 억울합니다. 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서장이랑 딜을 쳐요. 서형사와 김형사 간에 이제 공조가 아니죠. 그냥 뭐 부사수죠. 뭐 여튼 뭐 그렇게 이제 둘이 같이 다니게 되는데 김형사 이 친구 그냥 뭐 경찰은 취미 생활에 그친 뭐 그렇지만 조금은 똑똑한 뭐 그냥 뭐 논팽이인 줄 알았는데 똑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1등으로 통과한 이유가 있어요. 이 수사력이나 통찰력이 꽤나 좀 남다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헌금 도난 사건의 범인을 이 서형사와 김형사가 검거를 해내게 되는데 이 범인이 뭔가 수상해요.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이 메마른 핏자국이 남아있는 망치가 있는 거예요. 서형사는 베테랑이니까 노련한 유도신문 스킬을 발휘해서 이 범인이 강남에 있는 어느 술집에서 여 종업원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했다라는 자백을 이끌어내기에 이릅니다. 옳다커니 하고 강남 술집에 가 보니까 거기 사장 말로는 이미 범인이 잡혀가지고 옥살이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강남 경찰서에 가보니까 담당 사건을 맡았던 조한철 배우가 소화한 오민호 형사의 태도가 좀 수상합니다. 이 물증은 딱히 없었는데 그 사건 당일 술집에 들렀던 피해자 여동생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해서 윤경호 배우가 연기한 조동호 라는 인물이 빵에 가게 된 거래요. 수상함을 느낀 충북의 두 형사는 이손 배우가 분한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청주지방 강미주 검사로부터 재수사 지원을 약속받고 강남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지만 오민호 형사를 비롯한 강남경찰서 측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죠. 충북 형사팀은 조동호를 만나러 교도소로 갑니다. 건설업체에서 일하다가 대부업자가 된 조동호는 피해자인 술집 종업원과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이 이제 둘 사이의 기념일이라 반지 선물을 주러 술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뭐 어찌저찌 자기가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갑자기 강남서 형사들이 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자기를 그냥 체포해 갔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여동생이 진술했다며. 그럼 그건 뭐냐? 이 조동호가 유부남입니다. 이 유부남이라는 자식이 자기 언니의 남자친구라니까 이제 꼴도 보기 싫어서 예전부터 싫어했는데 이제 옳다커니 잘됐다 해가지고 위증을 한 거다. 뭐 형사님 제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제 여자친구 안 죽였습니다. 그거 정말 제가 한 짓 아닙니다. 이 오민호, 이 완전 또라이 새끼예요. 얘가 고문에 가까운 신문을 해대니까 거기다가 저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걔 다니는 학교까지 가가지고 네 아빠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소문을 내니까 딸 둔 애비로서 이 억장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 억울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동호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경찰이 덮치러 왔다고 하니까 충북의 두 경찰은 조동호의 가족을 만나러 두 형사가 이제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조동호의 말대로 조동호에게는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엄마 그러니까 조동호의 아내는 지적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 엄마와 이제 딸이 있는 거죠. 김 형사가 아이랑 놀아주는 동안 베테랑 서 형사가 차분히 조동호의 그 지적장애 아내에게 사건 당일날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기 시작합니다. 허나 조동호의 아내는 남편, 경찰서, 강남서 뭐 이런 말을 듣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저 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면서 서 형사에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사모님.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요. 사모님 이러시지 마시고 라고 말하는 서 형사의 눈에 조동호의 아내 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온갖 상처 자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뒤 과연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진범인 걸까요? 강남서는 대체 뭐가 그리 캥기길래 재수사에 비협조적인 걸까요? 서 형사는 김 형사의 사표를 받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발음을 많이 씹네요. 죄송합니다. 물도 잘 마시고 밥도 든든하게 잘 먹었는데 왜 이러지?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예,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좋았던 점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끝장수사. 아무래도 주연 배우 이슈 때문에 지각 개봉이라는 네 글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죠. 듣자 하니 뭐 이 영화의 관계자들은 오래된 영화라는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배우들에게 촬영 시기 관련된 언급을 되도록 하지 말아 주십사 한다던데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히 신경 써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그런 창고 영화, 뭐 지각 개봉이란 표현은 홍보할 때 지양해 달라고. 근데 이 작품은 뭐 굳이 홍보팀에서 그런 거 뭐 신경 써서 배우들한테 주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글씨 마냥 박혀 있는데. 저도 이 작품 소개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촬영 시기하고 개봉 일자 간에 7년이라는 격차가 있으니까 화면 곳곳에서 시대착오적인 설정, 뭐 소품들이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안고 영화를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19년이면 전전 정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코로나도 창궐하기 전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황금종려상 받았을 때이기도 합니다. 세월 참 빠르다 우리가 그냥 수사적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2019년은 좀 뭐 옛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죠. 예. 근데 영화를 딱 보니까 이것 봐라. 이거 화면 구성이나 소재 측면에서 시대착오적인 게 거의 없네. 이제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지각 개봉의 명과 암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명, 그 중에서도 작품 내적인 요소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극중 주요 배경이 크게 두 군데죠. 하나는 충북 보은, 또 다른 한 곳은 강남. 극 중에서 보은은 좀뭐 깡시골로 묘사가 되다 보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시골은 솔직히 막 어마무시한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차이가 있는 게 되려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역시 영화가 2019년에 찍은 티가 팍팍 나네 이런 걸 느끼기가 좀 어렵죠. 근데 반대로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화려함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한국 사람들 뇌리에 자리매김했다 보니까 강남 부분을 묘사를 할 때 이거 확실히 좀 2019년에 촬영한 티가 나네 할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강남 그중에서도 재개발 대상 지역을 배경으로 삼았다 보니까 현재 강남에도 저런 곳이 있겠지 싶은 생각을 안겨다가 줍니다. 이처럼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요소가 이 영화에 딱히 없어요. 스마트폰도 뭐 요즘은 거의 1년이 뭡니까? 뭐 6개월마다 새 폰이 나와버리니 사람들마다 그 들고 다니는 폰들 다 제각각이잖아요. 누구는 최신형 갤럭시 폴드니 아이폰 17 프로 맥스니 들고 다닐 때 그 옆에 사람은 뭐 4년 전, 5년 전 기종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뭐 올해 스마트폰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뭐 여튼 스마트폰 기종도 워낙 다양해져서인지 옛날 기종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최신형이었겠죠. 허나 지금 눈으로서는 옛날 폰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게 무슨 뭐 똑딱이 스타텍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봐줘요. 그렇게까지 이질감이 안 듭니다. 따지고 보면 감독과 제작진이 촬영 1년 뒤에 코로나 터지고 주연 배우가 사고를 쳐서 개봉이 이렇게나 밀릴 거를 예상을 하고 2019년에 2020년에 그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템 뭐 배경 뭐 노래 싹 다 빼자 한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얻어 걸린 거거나 편집 과정에서 다 뺐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2019년 20년 시대상을 강조한 요소 등을 안 넣은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박 감독께서 정통적으로 가고 싶어서 일부러 시대적인 것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박 감독께서 이제 이어붙이신 말씀처럼 시간이 7년이나 지났어도 이렇게 정통으로 승부를 하셔서인지 거슬리는 게 없었습니다. 예, 감독의 촬영 당시 의도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해안이 된 것이죠. 소재 또한 그 범행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심리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범인의 동기 또한 그 시대상이 녹아 있다라기보다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럴 종류의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감독님 말씀처럼 정통적인 소재라 느껴져서 배경, 소품, 또 심지어 이제 소재적인 측면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뭐 낡았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각 개봉의 작품 내적 명을 이렇게 이제 꼽아보게 되었고요. 작품 외적인 명을 한번 꼽아볼게요.
자, 스포 나갑니다. 스포 나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라이브에 7분 와주신데 이분들이 이거 듣고 나 나가시려나? 예.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내용 같기도 한데 뭐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스포 나갑니다. 영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나서 들으세요. 예, 별로 안 궁금하시면 그냥 들으시고 스포 나갑니다. 충분히 주의 드렸어요. 윤경호 배우가 범인이잖아요. 예. 윤경호 배우가 범인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범인은 아니죠. 범인은 그 교회 헌금을 훔친 사람이 술집 여종업원을 죽인 사람은 맞는데 슈퍼 악당, 최종 빌런, 악 중 악은 윤경호 배우란 말이에요. 여튼 만약에 이 영화가 예정대로 코로나건 뭐건 관례대로 2020년쯤에 개봉을 했다? 그때만 해도 윤경호 배우가 지금과 같은 유명세를 떨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전에도 드라마 도깨비니 영화 완벽한 타인이니 등등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오셨지만 지금처럼 유명한 뭐 대세, 뭐 반열에 올라서진 않으셨잖아요. 아마 제작진도 이 지점을 노리고 캐스팅을 했겠죠.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속의 케빈 스페이시처럼 선량하고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니 쓰레기더라. 를 노리고 이미지 반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윤경호 배우를 캐스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저 배우 저 둥글둥글하니 수더분한 인상으로 쓰레기 연기 참 잘하네. 이름 뭐야? 윤경호? 앞으로 이제 눈여겨봐야겠는데? 뭐 같은 반응들을 이끌어냈겠죠. 그 후에 만약에 이제 각종 인터뷰 자리에서 뭐 선보인 뭐 수다스러운 이미지 이게 이제 또 대중에게 어필이 되면은 그때 그 출장 수사 영화 속 캐릭터랑은 완전 딴판인 분이네로 어필이 됐을 텐데 지각 개봉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2025년부로 대세 오브 대세 배우가 됐지 않습니까? 2025년은 윤경호 배우의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유림핑이라는 별명 얻으며 그때부터 이제 우상향 딱 치더니 영화 좀비딸 최종 관객수 500만 넘기면서 대박났죠. 드라마, 영화, 전후로 해가지고 출연한 예능 특히 막 핑계고 이런 데에서 발군의 입담 실력을 뽐냈죠. 에피소드 화수분처럼 쏟아냈죠. 그러면서 호감 이미지를 맥스를 찍었단 말이에요. 호감 이미지를 지닌 배우가 서늘한 악역 연기를 선보이니까 이게 더 낙차가 크죠. 사람들이 어화둥둥 띄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잖아요. 이처럼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낙차가 더 큰 법이기 때문에 이 괴리감이 강렬했어요. 눈빛 연기가 끝내주더라고. 그중에서도 그 배성호 배우와 교도소 면회실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으르렁대는 장면은 이 배성호 배우가 밀리고 있다. 일부러 밀려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밀린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발산하는 서영사를 이죽거리면서 네가 나 빼줬잖아. 너를 탓해. 누굴 탓해? 뭐야? 너 딸 있어? 그래요. 잘 들어가. 고마워요. 빼줘서. 라 대응하는 연기. 이 뇌리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래, 뭐 따지고 보면 윤경호 배우 입장에서도 이게 더 낫죠. 만약 정상 개봉을 했으면 이런저런 예능 프로에서 윤경호 배우 그때 그 살인마 가정폭력 일삼는 쓰레기 연기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수더분한 사람인 줄 몰랐네. 뭐 했을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 유림핑 좀비 삼촌한테 그런 면모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호 씨의 이 수더분한 인상에 우리가 당했어요. 이게 더 뭐 배우 이미지로서도 결과론적으로 뭐 낫지 않습니까? 뭐 영화적으로도 좋고 배우도 좋고 다 좋아요. 지각 개봉의 외적인 명이죠. 이 밖에도 그 강남경찰서 형사 역할 맡은 조한철 배우 또한 그 끝장 수사 개봉이 밀리는 동안 이 구축을 해놓은 화이트 칼라 악역 전문 이라는 타이틀이 그 긴장감을 끌어올리는데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드라마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광장, 또 영화 더문, 세자매 등에서 조한철 배우 블루칼라 계열보다는 전부 이렇게 수트를 쫙 빼입은 화이트 칼라 쪽 캐릭터를 맡아오셨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뭐 버닝 써니니 뭐니 해가지고 뭐
경찰 관련 비리의 커맨드 센터로 자리매김한 강남경찰서 소속이라고 극중 캐릭터가 나오니까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들이 겹치고 겹쳐서 뭐 어쩌면 그만큼 선입견이 무섭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 겹치고 겹쳐서 극 중반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강남 형사가 재개발 관련해서 뭐 헤쳐먹으려고 전직 건설회사 출신인 사채업자 윤경호하고 짜옹을 맞췄는데 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윤경호를 빵에 쳐넣구나. 아, 원래도 좀 그 뒤가 구린 놈이니까 딱 그 희생양 삼으려고 한 거구만. 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근데 아니었던 거죠. 윤경호가 저 약간 이제 사이코패스 쓰레기 새끼였던 거고 그 새끼를 잡기 위해서 5만 가지 수를 다 썼는데 늘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깔아놔가지고 빠져나갔었고 이번에 벌어진 사건은 윤경호가 범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악인을 빵에다가 가둬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쳐넣은 거잖아요. 참 완전히 잘 속았습니다. 저 제대로 속았어요. 예, 뭐 제가 뭐 아직 영화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예. 이 작품 내적으로 그렇게 관객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튼 뭐 그 전부터 이 배우나 기관명에 대한 이미지들이 개봉이 밀리는 동안 한쪽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게 재미를 고양시키는 쪽으로 좋은 쪽인 거죠. 작용하게 되더라. 예, 그래서 완전히 속아 버렸더라. 예. 근데 이거는 뭐 저 감독이나 제작진이 의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각 개봉의 작품 외적 명으로 예, 한번 이렇게 읊어보게 됐습니다. 아, 해프팬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죠. 아, 죄송합니다. 그럼, 영화 내용상 좋았던 점은 없었느냐 하면은, 이야기 자체도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꽤나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구조가 꽤나 잘 설계되어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그렇게 관객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지점을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경호, 조한철 배우에 대한 이미지를 떠나서 재개발 단계에 돌입한 강남 지역의 건설업자 출신 사채업자 같은 것을 이제 스치듯이 흩뿌려 놓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아, 저 강남경찰서에 뭔가가 있어. 아, 저 검사랑 붙어먹고 지금 더러운 짓을 하는 거야. 라 생각하게끔 영화가 자연스럽게 이끌어요, 관객들을. 근데 아니야. 비틀었어. 이걸로 어라? 이것 봐라. 안겨주더니 야, 악마 같은 놈이 풀려나기까지 했네. 이제 어떻게 되지? 라는 흥미거리까지 안겨다줘. 이 영화 상영 시간이 한 95분 정도 되는데 마치 이제 축구처럼 전반 45분 끝나고 비틀어준 뒤 후반 45분으로 돌입하는 모양새예요. 관객의 몰입력을 붙들어 놓으려는 시도가 꽤나 잘 적중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각 개봉으로 인한 명이 앞서 쫙 제가 읊었던 그런 명들이 더해져서 시너지를 이끌어내더라. 그래서 꽤나 좀 흥미롭게 이 전개 과정을 지켜보게 됐다. 만약에 정상 개봉을 했다면 코로나 시즌인 걸 감안해도 지금보다는 뭐 현재 주말 관객 수 10만 명도 끝장수사 넘기기가 버거워 보이던데 더 흥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보다는 코로나 시즌이었다고 해도 제가 일전에 그 끝장수사 예고편 공개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흥행에 좋은 모습 못 보여줬을 거예요 라고 예, 주제 넘게 깝쳤었는데 예, 롤린스가 롤린스했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뭐 나쁘지 않게 볼만한 영화다. 예. 아, 코로나 시즌이었더라도 정상 개봉했으면 흥행 성적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단 낫지 않았을까. 아니 오늘 CGV 그 어플 보니까 아직도 그 끝장수사 스피드 쿠폰 10,000원 할인 쿠폰 그거 여유분이 몇천 장씩 남아있더만요. 이만큼 관심에서 이제 완전히 소외가 됐다는 거죠. 아, 정상 개봉했더라면 이거보단 나았을 텐데. 네, 마무리 좋았던 점 이렇게 하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 지각 개봉의 암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적 외적인 요소가 합쳐졌어요. 뭐냐면 이 재벌이 형사가 됐다. 이게 본의 아니게 관객들은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으면 뭐 배성우 배우가 그 사고 쳤을 때 당연히 화가 났겠지만 그로 인해서 개봉이 밀려가지고 더 화가 났겠지만 2024년에 화가 맥스를 찍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작품 구조 자체는 상당히 익숙한 틀을 따르고 있죠. 버디 무비고 이제 베테랑 형사가 있고 이제 의욕 충만한 신참 형사가 있고 되게 익숙한 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극이 차별점을 띠고 있는 것이 재벌 형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좀 유치해 보이잖아요. 뭐 아유 야 무슨 뭐 이제 하다 무슨 뭐 재벌이 형사까지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26년 시점으로 보면은 성공한 소재라고 판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드라마, 재벌, 형사가 2024년에 나와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즌2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히트할 잠재력이 있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감독 입장에서는 이거 만약에 2020년에 뭐 혹은 2021년에 나왔으면 유치하다고 욕먹을지언정 그래도 흥행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드라마가 떴으니까.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기로 이제 시사회 평을 들어보니 익숙한 맛이면서도 생소하다는 평이 많았다. 그게 대중 영화가 나름 가져야 할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글을 쓰거나 작품을 기획할 때부터 그런 전략을 갖게 된다. 그걸 제대로 봐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의 아쉬움이 배어 있지 않을까 감히 좀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중 영화로서의 미덕을 보이신 거죠. 재벌 형사라는 아이템으로. 근데 이제 배성호 배우께서 술 먹고 운전대 잡는 바람에 그 재기발랄함 을 드라마에 뺏겨버린 거잖아요. 이 드라마가 그렇다고 뭐 표절을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 아이디어 자체가 뭐 완전히 새롭다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여튼 누가 제일 처음 먼저 하느냐 싸움인 건데 거기서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감독께서는 익숙하지만 뭐 생소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저 익숙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왜? 늦게 개봉해서. 그러니까 외적 내적인 요소가 합쳐진 거죠. 이 부분이 보는 내내 아쉽더라. 예, 보는 내내 아쉬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제 캐릭터 활용에 있어서, 캐릭터의 그 좀 눈에 띌 만한 설정만 가져오고, 그거를 그게 제대로 활용해내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김형사가 재벌이고, 동시에 이제 인플루언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재벌과 인플루언서 설정이 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녹아들 줄 알았거든요. 재벌 설정은 수사에 활용이 되죠. 꽤나 잘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인플루언서 설정이 그 처음 잠깐 나오는 거 말고는 아예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아니 저는 계속 연신 뭐 어딜 가나 사진을 그렇게 찍어대길래 이게 알고 보니까 얘가 자기가 인플루언서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척 하면서 그 장소, 그 환경 의 증거 사진을 남기는 거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그냥 진짜 생각 없이 사진을 찍어댄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윤경호의 범행 현장에 뭐 어떤 꼬리를 잡는 데 있어서 이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 인플루언서 캐릭터에서 재벌만 활용을 하고 인플루언서는 붕 떠버린 거죠. 이게 참 아쉬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버디무비잖아요. 아니 그러면 좋아. 베테랑 형사와 신참의 이런 관계 구조 익숙하죠. 익숙한데도 그래도 결국에는 이 둘 간의 케미가 이 익숙한 와중에도 살아야 영화가 이 시리즈물로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설령 발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영화만의 재미 포인트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부족했다. 예. 그런 것도. 이 사건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고 전개 방향도 참신한데 그 환경과 무대를 쫓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납작하더라. 예. 설령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좀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나와봤자 뭐 천편일률적이어서요. 뭐, 야, 너 그냥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야, 너 찐 경찰이었구나. 저도 선배님 꼰대인 줄 알았는데 좀 깨어 있으신 분이네요. 뭐 이러면서 뭐 함께 성장하고 뭐 결국엔 또 그런 류로 흘러가 가지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기억에 남지만 캐릭터는 남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만약에 잘 돼서 속편이 나온다고 해도 둘 중 한 명은 그냥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아쉽지가 않아. 왜 저 캐릭터 빼요? 아니면 다시 뭐 예를 들어 투캅스다라고 하면 다시 뭐 안성기 배우 출연시켜 주세요. 왜 갑자기 김보성이 와요?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볼멘 소리를 낼 수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뭐 배성우가 빠지든 뭐 정가람이 빠지든 뭐 이솜이 빠지든 별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둘 간의 케미스트리가 다소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또 캐릭터 활용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빌런 캐릭터를 보면 윤경호를 그동안 강남경찰서가 못 잡았던 이유가 워낙에 치밀해서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윤경호가 저지른 것 같지만 저질렀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 아닙니까? 막 미제 사건만 한 뭐 두세 사건 된다, 뭐 한 뭐 몇 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치밀하게 상황을 세팅하는 양반이 이솜의 도발 한마디에 자기가 빵에서 출소한 그날 바로 사고를 친다? 아, 이거 앞에 빌드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밀한 놈이라고 연신 강조를 하더니 뭐야 이거? 그냥 결말을 위한 결말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거죠. 아니, 전 그래서 왜 우리가 도발을 했는데 윤경호가 반응을 안 하지? 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윤경호가 알고 보니 그 사이에 또 치밀하게 상황을 또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솜을 담글 계획을 벌이더라. 그러고 결국에는 이솜을 담그게 됐네. 아이고 이솜 어떡해 했는데 그 앞에서 이제 김 형사 정가람이 찍어둔 어떤 사진 같은 거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행동들을 통해서 이 윤경호의 위치를 파악해낸다든지 혹은 윤경호의 꼬리를 밟게 됐다든지 이런 식의 결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출소하자마자 당일날에 그 치밀하다는 범인이 CCTV가 천지빛깔이에 걸려있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이솜을 공격한다? 아, 이거는 좀 아니지. 맥이 확 빠졌습니다. 예, 개연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요. 정가람 배우를 제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정가람 배우를 그전에 다른 작품을 출연작을 본 적은 있긴 하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근데 거기서 정가람 배우가 출연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땐 또 워낙 신인이었고 또 출연하는 배우가 거기에 또 엄청 많잖아요. 한 7, 8명 되잖아요. 거기에 막 정우성, 막 전두연 있으니까 뭐 정가람 배우가 뭐 존재감을 뽐내기가 좀 어렵긴 했겠죠. 여튼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제 아무리 7년 전에 찍은 영화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성이나 발음, 대사 전달력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그 배성우 배우가 아무래도 이제 또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배성우 배우는 또 무대 연기도 경험이 상당하시고 하다 보니 발성이 참 좋고 대사 전달도 너무 좋고 귀에 따박따박 다 들려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정가람 배우는 제 그냥 막연한 추정인데 경상도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부산 외대인가를 졸업을 하셨고 극 중에서도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이제 맛깔지게 소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투리를 고쳐야 된다. 내 대사에 사투리 억양이 묻어나면 안 돼.에 너무 이제 좀 배우가 예민해진 나머지 대사의 끝처리나 대사의 중간중간 어떤 그 말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주의하려는 게 느껴져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봐라 라고 했으면은 시원시원하게 내질렀을 텐데 딱 그 사투리 대사할 때 되게 선명하게 잘 들리고 발성도 좋아요. 근데 서울말로 막 선배님은 언제나 이런 식이십니까? 뭐 이런 식의 뭐 대사를 칠 때 선배님은 언제나 이런 식이십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의 뒷부분이 힘이 빠지고 매가리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배성호 배우는 뭐 임마? 이런 식으로 되게 또렷하게 대응을 하니까 이 연기 밸런스가 아니 뭐 아무래도 뭐 그래 뭐 배성호 배우 옆에 누굴 붙여놔도 좀 연기 밸런스가 밀리겠죠. 밀리겠는데 그래도 너무 좀 붕괴가 심하더라. 심지어 이솜 배우랑 붙었을 때도 밀려요. 동년배 배우인 이솜 배우랑. 정작 배성호 배우랑 이솜 배우가 티키타카를 할 때는 뭐 아주 착착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가람 배우가 대사를 칠 때는 아무래도 배성호 배우와 호흡을 더 많이 맞추는 건 정가람 배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 뭐 최근 작품에서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7년 전 정가람 배우의 결과물을 보는 거니까 좀 아쉬움이 남았다. 예. 그러다 보니 캐릭터도 자연스럽게 그 서형사에게 김형사가 많이 좀 휘둘리는 듯한 인상을 받게 돼서 그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졌고요. 또 그 본의 아니게 개봉 일자가 미뤄지게 되면서 이 감독님이 편집을 참 이제 후반 작업을 오래 하셨다고 해요. 그 이제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 가지고 호흡을 더 빨리 가져가야 된다, 빨리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한 기존 그 편집 분량에서 한 5분 정도를 더 줄이셨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늘어지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호흡이 여기서 끊으면 더 좋을 텐데 아니 왜 여기서 질질 더 끌지? 왜 여기서 이 커트를 굳이 계속 보여주지? 싶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과감한 편집을 했더라면 그래서 95분인 거 까짓 거 그냥 90분으로 맞췄으면 지금보다 뭐 씬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씬 자체는 그냥 군더더기 없이 다 붙을 씬들이 붙어 있는데 그 씬 사이사이의 컷들의 1, 2초씩만 줄였더라면 더 작품이 컴팩트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끝장 수사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별점 및 한 줄 평 남겨보겠습니다. 영화 끝장 수사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지각 개봉이 이 작품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배우, 특히 윤경호 배우의 어떤 호감 이미지 덕분에 캐릭터의 반전? 연기 임팩트? 이런 거는 강화됐을지언정 본의 아니게 늦게 제작된 유사한 소재의 작품이 먼저 공개가 되면서 이 신선도가 떨어지게 됐죠. 결과적으로 배우 중심의 감상과 어떤 순간적인 긴장감은 좋지만 캐릭터의 구조, 캐릭터와 구조의 완성도, 활용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2.5점을 주게 됐습니다. 한 줄 평 남겨볼게요. 의외로 나쁘지 않아서 아쉽다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그동안은 이제 원 오브 댐이었고 이번에는 1번 주인공이라 이렇게 개봉이 밀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유아인 배우가 나온 승부라는 작품도 그렇고 곽도원 배우가 나온 소방관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개봉을 하는 판국에 배성호 배우의 이 끝장 수사만큼은 계속해서 개봉 시기가 밀리길래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7년씩이나 되길래 영화가 좀 아쉬운 거 아니야? 너무 좀 별로인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좀 했었어요. 이게 저는 좀 주제 넘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오해가 지나친 어떤 저의 생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7년씩이나 걸리면 다른 거는 다 공개되면서 왜 이 작품만은 7년씩이나 걸려? 아니 작품이 좀 많이 별론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의외로 나쁘지가 않네. 예, 워낙 기대치가 낮았어서 더 그렇게 본 걸 수도 있는데 의외로 나쁘지가 않네. 그래서 아쉽더라고. 제때 개봉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좀 좋게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 배성호 배우, 정가람 배우, 또 윤경호 배우의 주가가 좀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한 줄 평을 남겨보게 됐습니다. 의외로 나쁘지 않아서 아쉽다. 라고요. 다음 에피소드 4월 8일 수요일 라이브 때는 뭘 할 거냐? 사냥개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사냥개들을 수요일에 다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계획은 제가 사냥개들을 시즌 1과 2를 한꺼번에 다루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시즌 1은 시즌 1만의 매력과 아쉬웠던 점이 있고 시즌 2는 시즌 2만의 매력과 아쉬웠던 점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다루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개봉하는 또 마땅한 작품들이 없어서 있긴 있죠. 설목지였나? 그 김혜원 배우 주연 공포 영화. 그래서 그거를 4월 15일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8일 수요일 때는 사냥개들 시즌 1을 다루고 그 다음에 4월 12일 일요일에는 사냥개들 시즌 2를 다루고 4월 15일 수요일에는 설목지인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공포 영화를 다룰 계획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여봄 난 봄, 요즘 극장 뭐봄, 난 끝장 수사봄 에피소드였습니다. 라이브 어떠셨나요? 제가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을 많이 씹는지 죄송합니다. 들으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하셨죠? 네, 좀 마음이 좀 급했나 봐요. 살목지예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좀 급해서 살목지도 설목지라고 하고 온갖 씹히는 발음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개선을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야지. 라이브의 묘미죠? 네. 라이브의 묘미 계속해서 이렇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각종 라이브의 묘미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라이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이렇게 끝나가네요. 월요일 화이팅! 심야 괴담의 살목지 참고요. 이래가지고 팟빵에
디바 제시카 채널이 계속해서 1위구나. 이렇게 심야 괴담회를 주기적으로 찾아가지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디바 제시카 채널이 팟빵에는 더 이상 업로드를 하지 않는데도 계속 대중문화 섹션 1, 2위를 차지하는 거군요. 공포 컨텐츠를 해야 되나? 아이템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공포 컨텐츠 어떻게 하죠? 되게 진지하게 목소리 깔면서 하지 않나요? 예, 살목지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만 깝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